명문화되어 기록에 남은 역사, 그 기록은 과연 진실일까? 기록된,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발굴된다. 그리고 우리 역사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역사도 발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땅과 그리고 해양에서까지 이루어지는 발굴. 수중 발굴은요, 훼손이 안 된 상태로 거의 그대로 이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파선은 한 시대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저희끼리는 그래서 한 시대의 타임캡슐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서양과 우리의 교역은 언제부터였을까? 기록이 아닌 발굴에서 그 답을 찾았다. 발굴에서 찾은 한반도 무역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역사도 사실은 아직 더 발굴해야 할 것들이 있다. 조선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그대로 유적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선시대 500년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 쓰는 발굴사. 땅 속에, 수중 속에 묻힌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자.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조선시대 임금 7명과 12의 왕비와 후비 등을 안장한 왕릉이다. 1408년 태조의 권원릉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왕족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 동구릉에서 새로운 발굴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유구가 발견되면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조선시대 왕족의 생활을 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유구의 발굴은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오늘 작업한 거는 레이더 탐사예요. GPR이라고 하는데, 레이더는 보통 하늘로 쏴서 비행기를 탐지를 하거나 미사일 탐지를 하는데요. 지금 거는 땅속을 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지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를 탐사를 하는데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동구릉의 발굴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첨단 장비 GPR이 동원됐다. GPR, 지표 투과 레이더는 10MHz에서 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 펄스를 이용하여 지하 구조 파악 및 지하 시설물을 측량하는 방법이다. 조선의 왕들이 묻혀있는 동구릉의 유구는 무엇일까? 무덤들 속에 어떤 시설들이 있었던 것일까? 지금 여기는 배수로, 유구 배수로, 또는 최근에 만들어졌던 소방 관로, 이런 거를 이제 탐지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여기에 수복방이랄지 수락관이랄지 이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또 어디에 있었을까를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발굴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가 검증이 되는 것이며 또 다른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기존의 역사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발굴은 단지 땅속이나 땅 위뿐만 아니라 바다, 강, 물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지표와 해양의 발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왜 역사는 물속에 묻혔을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발굴에서 찾은 숨겨진 역사,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역사가 다시 재탄생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다. 경복궁, 현대의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궁궐 중 하나다. 선선한 가을이 되면 야간 개장을 하는 경복궁은 서울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1순위 장소기도 하다. 시민과 가까이 숨쉬고 조선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5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지어진 곳으로
조선 왕조의 법공이다. 조선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후 종묘, 성곽과 사대문, 궁궐 등을 짓기 시작하는데 경복궁은 1394년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1395년에 완성된다. 경복궁은 이제 조선의 건국부터 이제 세략해지는 그 시기까지 그 1500년 조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경복궁 안에서 훈민정음이 탄생을 했고요. 여러 가지 장령실의 과학기구라든지 이런 그 세종대에 꽃피웠던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들 등등 모든 역사, 많은 역사들이 경복궁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복은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지녔다. 경복궁은 조선의 개국을 함께하고 조선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다. 임진왜란 때 불이나 무너지기도 하고 새로 짓자마자 조선의 국모가 경복궁에서 시해되기도 한 비운의 역사도 한켠에 간직한 궁이다. 조선의 역사를 품고 후손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경복궁.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개방됐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완전히 발굴된 곳이 아니다. 아직 반도 발굴이 안 된 베일에 쌓인 궁이다. 경복궁 원래 800여 동 그리고 칸수로 따지면 7,400여 칸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일제강점기에 10동만 남기고 대부분 다 해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발굴하고 복원을 거듭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그게 이제 경복궁의 면적으로 따졌을 때 약 40% 정도 돼요. 경복궁의 전각들이 남아있는 곳 외에 걸어다니고 산책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밟고 다니는 모든 부분에 다 유적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경복궁은 현재 계속 발굴 중이다. 아직도 60% 정도를 더 발굴해야 하는 경복궁. 최인화 연구원은 오랫동안 경복궁 발굴에 참여해왔다. 2007년은 광화문 전면도로 선형 변경 공사 중이었다. 제가 이제 발굴을 하면서 하루는 이제 출근하는 길에 이제 그 도로 경복궁 옆에 도로 쪽에서 공사를 간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포크레인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져 올려지는 흙이랑 돌을 보니까 조금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도면이나 문헌 기록에 그쪽에 이제 어떤 유적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조사 지역은 동십자각에서 서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으로 1915년 일제가 경복궁을 훼손하고 그 주변 도로를 정비해 길이 나 있던 지점이다. 전체 어구라고 하는 이제 물줄기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다 경복궁 밖으로 빼는 그런 수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연치 않게 그 경복궁 계획대로 보통 발굴을 하는데 그건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고 또 이제 공사로 훼손되지 않게끔 지킬 수 있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발견된 것은 경복궁 담장과 홍해 수문이었다. 홍해는 무지개를 의미하는데 무지개 모양으로 만든 수문과 개천을 건넜던 다리를 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경복궁의 대문, 광화문이다. 광화문은 어떤 문일까?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으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소실되면서 함께 사라졌다가 다시 세워졌다. 광화문의 뜻은 광피사표, 화급만방의 첫자만 모아서 만든 이름으로 빛이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비친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광화문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가장 이제 고고학자로서 뿌듯했던 발굴 중에 하나가 바로 광화문 발굴이었는데요.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광화문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복궁이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복구를 하지 않고 한 270여 년이 지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건의로 경복궁을 복원하게 돼요.
그게 이제 1867년 무렵인데 그때 이제 태조 때 만들었던 그 문 기초 그대로 그 위에다가 고종이 새로 광화문을 만들고 고종은 태조 때 만든 광화문 유구 위에 광화문 재건을 시도했다. 광화문을 재건해 주시오.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광화문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광피사표 화금만방 정문의 진짜 이름이지요, 전하. 태조께서 처음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실 때 만든 이름이지요. 정도전 선생께서는 큰 문이라 이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이제 광화문을 제대로 복원해야 될 때입니다. 저 일본인들이 우리의 정문 광화문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태조의 유구 위에 광화문을 새로 세웠던 것은 조선 초기처럼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길 바랬던 고종의 뜻이었다. 그리고 역사의 역사를 세우는 대기획은 시작이 됐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광화문의 유구를 찾고 그 위에 새롭게 문을 만드는 일은 현대의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어찌 보면 유물 복원과 같은 일인데 고종은 결국 광화문을 복원해냈다. 그러나 일제는 다시 광화문을 비틀어버린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 일제 청사를 만들면서 강력한 왕권과 나라를 세우려던 광화문의 꿈을 짓밟는다. 그리고 현대학자들은 기록에 있던 광화문 유구 찾기를 시작한다. 일제 침략과 도시개발에 맞물려 광화문의 유구는 기록 속에만 존재할 것이라 여겨졌다. 처음에 이제 광화문 발굴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아스팔트 도로 미치고 밑에는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고 뭐 등등 해서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냥 이제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유구를 찾았다. 그리고 조선의 문화재 복원 실력도 드러났다. 태조 때보다 남북으로 1.5m, 동쪽으로 4m 정도 짧고 동문 서문은 15에서 20cm 더 크게 축조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현대의 문화재 복원보다 더 정밀하고 새로운 기술이었다. 콘크리트로 만든 것이 아닌 돌을 이용해서 270년 전의 것과 연결해서 지은 것이다. 궁 안에서 태조 때 유구를 알 수 있는 건 거의 지금 광화문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것이 태조 때부터 이미 만들어졌고 고종 때 중건됐다라는 그런 역사적 층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조선 제1의 궁 경복궁, 그리고 정문인 광화문. 현대인들과 가장 가까이 부대끼며 살고 있는 유적이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며 지낸 건 아닐까. 아직도 60% 이상의 발굴이 남은 경복궁.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더 풀어낼까.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사실 서울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조선은 서울을 결국 도읍이라 공식화하기도 했다. 경복궁과 광화문이 세워질 때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있다. 바로 한양도성이다.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을 세운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산을 따라 쌓은 총 길이 18.6km의 성곽이다. 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이 성곽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 치밀한 도성이다. 그렇다면 한양 도성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면서 그 성 안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성 안 사람이라는 건 소위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신 곳, 이런 인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성 안과 밖을 경계를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한 경계의 의미 속에는 필연적으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방어라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수도와 궁을 지킨다는 방어의 기능이 있다고 하기에는
한양 도성의 높이는 그다지 높지가 않다.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는 산성을 살펴보면 무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나 숨을 공간이 필요하므로 그 높이가 높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한양 도성은 한양을 따라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이다. 한양 도성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한양 도성이 감춘 역사적 비밀과 진실은 무엇일까? 한양 도성을 따라 의문을 풀어보기로 했다. 한양 도성은 산과 성곽으로 이어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시킨 독특한 도성 형식이다. 도성의 내부는 효과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격자형으로 구획했다. 중앙에 주작대로를 두고 종로와 남대문로를 두었다. 내부에 야트막한 구름과 소하천이 지나는 세부 지형을 존중한 까닭에 경복궁과 숭례문은 일직선의 축을 이루지 않는다.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격자형 가로망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다. 실제로 이제 성이라는 건 처음에 쌌을 때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너지고 또 뭐 불타기도 하고 이러한 그 숱한 그 우여곡절을 겪기 때문에 무너지면 바로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다. 한양도성은 수도 경계뿐 아니라 당연히 수도 방위를 위한 성이기도 했다. 전쟁에서 가장 타겟은 한양. 항상 정비가 필요했던 터. 조선의 문헌에는 한양도성의 축조와 정비의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다. 태조실록에 보면 민정 11만 8,701여 명을 징발하여 도성을 쌓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평지 구간은 흙으로 쌓았고 그 백악이라든가 남산 구간은 이제 돌로 쌓았는데 돌로 쌓은 구간은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는데 그 흙으로 쌓았던 평지 구간이 금방 무너지면서 흙으로 쌓았던 평지 구간까지 전부 돌로 석성으로 고쳐 쌓는 임금이 이제 세종대왕이세요. 태조 때 흙구간으로 쌓였던 한양 도성을 돌로 고쳐서 재건한 것이 세종이었다. 그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한양 도성은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재건된다. 네모 반듯하게 일정한 형태의 돌을 쌓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담의 축조법을 시작한 것이다. 바로 숙종 때의 일이다. 태조 때 도성을 불균한 돌과 흙으로 쌓아 올렸다. 그리고 세종은 흙 부분을 돌로 메워 도성을 수리하는 형태였다면 숙종은 도성의 하중과 힘을 계산해서 네모 반듯한 돌로 성을 쌓게 된 것이다. 한양 도성의 수리와 증축을 위해 백성을 불러들인 기록은 각자 성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도 한양 도성 주변에서 지명이 새겨진 각자 성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만일 성이 무너지면 그 구간을 쌓았던 군현에서 다시 쌓아야 했다. 숙종 이후에 뭐 여러 임금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쳐 쌓는데 크게는 태조, 세종, 숙종 그리고 영조 임금 때는 한양에 남아서 도성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수비 개념, 도성 방어 개념을 새롭게 만들면서 지대가 낮은 동대문 일대에는 이렇게 돌출된 디귿자형으로 돌출된 그 소위 치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5개나 만들고 합니다. 치성은 적이 접근하는 것을 일찍 관측하고 싸울 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한 시설로 광화문과 흥인지문 사이에 130보 간격으로 4개의 치성을 쌓았다. 한양 도성의 기능이 달라지고 새로운 축조 방법이 생기는 것은 조선의 역사와 굴곡과 같이한다. 그리고 한양 도성은 현대에도 우리의 서울 중심부를 굳건히 지키며 현대의 역사의 굴곡도 함께하고 있다. 수중 발굴, 해양 발굴은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발굴 작업이 쉽지 않을 때 로봇을 이용한다. 수심 낮은 지역에서는 탐사들이 일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지만
수심 깊은 지역은 아마 로봇까지 저희들이 뭐 EM 장비라고 해서 수심 탐사가 되면 로봇이 가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고 저희들이 잠수정을 타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과정까지 되는데 EM 장비는 바다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철제솥, 청동 화포 등 재질이 금속인 수중 문화재를 찾아내는 장비다. 탐지 안테나를 해저면에 밀착한 다음 끄는 방식으로 금속 물체를 탐사한다. 수중 발굴 혹은 해양 발굴의 방법은 지표의 발굴과는 차이를 보인다. 수중 발굴은 수중 속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탐사기로 수중의 유물을 확인한다. 그리고 확인한 후 잠수사들이 직접 잠수해서 유적을 찾는다. 유적을 찾고 구획을 나누는데 구획은 해류 때문에 발생하는 유물의 이탈 경로를 설정해서 나눈다. 그리고 제토 과정을 진행한다. 제토 과정은 예전에는 에어리프트라고 해서 아주 빨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슬러지 펌프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에어리프트는 이게 낮은 수심에서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슬러지 펌프는 쉽게 얘기하면 양수기 원리죠. 그러니까 이 슬러지 펌프, 즉 쓰레기를 빨아 올리듯이 물속을 제토를 해가면서 유물을 제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분은 올라오면 문제가 되니까 위에 거름망이라고 해서 이 걸러주는 망을 설치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1976년 본격적인 해양 발굴이 시작됐는데 신안선 발굴이었다. 신안선 발굴로 인해 해양 발굴은 역사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16년부터 84년까지 약 9년 동안 대형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의 수중 발굴은 고고학자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군인들이 해군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발굴은 신안선이 최초로 이루어진 거죠. 신안선 이후 우리 해양 발굴은 급물살을 탔고 해양 발굴의 꽃을 피웠다고 꼽히는 발굴이 시작된다. 바로 태안의 마도 해역에서 유적이 잇따라 발견된 것이다. 그렇다면 마도에서 가장 처음 유적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해안 마도 이제 어부들이 신고를 하게 돼요. 저기 마도 저쪽 가면 유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고를 받고 2009년, 10년, 11년 연속적으로 이제 탐사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확인된 게 2009년에 이제 마도 1호선, 10년에 마도 2호선, 11년에 마도 3호선을 발굴하게 되고 2015년에는 마도 4호선이 발굴돼서 마도 일대가 우리나라의 이제 수중 고고학의 본격적인 최전성기를 맞이하는 해역이 됐고 우리나라 사실 고려사를 바꿔버린 거죠. 태안의 마도 해역에서 청자가 끌어올려지면서 발굴이 시작되었다.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4척의 배에선 고려시대 유물이 쏟아졌다. 청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부터 동전 등 그 가짓수는 수만 점에 달했다. 가장 처음 발견된 마도 1호선, 2만 5천여 점의 고려 청자와 선체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다. 마도 1호선이 1207년에서 1208년 사이에 물건을 실어서 가다가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죠. 그러면 이 마도 1호선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도 역시 목간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다녀오리다. 이번엔 어디로 가셔요? 뭐 똑같지 뭐. 근데 이번엔 좀 길 것 같소. 내 도요지를 다 갔다 올 생각이라. 뭐 강진, 부안, 강화, 개경까지 갔다 올 생각이요. 일이 많은 건 좋지만 바다에 그리 오래 나가 계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나 혼자라면 무섭겠지만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소. 수십 년 동안 배를 탄 뱃사람들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요. 날도 편치 않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서. 참네.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럴 시간에 그대 몸이나 좀 더 챙기구려. 아휴,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소. 조심히 다녀오셔요. 고려 도경에는 물과 부딪혀 파도를 돌려보내는데 놀란 여울물이
들끓어 오르는 것이 천만 가지로 기괴하여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고 마도 해역을 묘사했다. 직접 갈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이제 태안반도의 운하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으로 공사를 시작은 1134년에 참 공사를 했단 말이죠. 대안은 조류가 빠르고 풍랑과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해 해난 사고가 잦았다. 그래서 고려는 이곳에 운하를 계획했다. 마도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인공 운하로 백기를 내서 해난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운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밀물 썰물의 오가는 통에 타는 대로 막혀버려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운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조류가 심한 곳에 만들기 때문에 조류의 간만의 차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 서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운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고려의 배가 마도 해역에 가라앉아 있다. 그런데 갯벌에 묻힌 배와 유물은 생생하다. 우리에게 고려시대 당시를 알려주려 한 것 마냥 부식도 훼손도 되지 않은 채 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땅에서 발견된 유물보다 더 생생하여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과 기술, 그리고 당시 뱃사람들의 생활까지 오롯이 알려주고 있다. 켜켜이 쌓인 고려 청자를 깨지지 않게 운반하기 위한 고려인들의 과학과 지혜를 알려준다. 말고는 있는 상태가 있었던 상태가 거의 훼손이 안 된 상태로 거의 그대로 이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지에 있던 것은, 땅속에 있는 육지에 있는 것은 쉽게 산화가 되고 해가지고 형태가 많이 없어져 버리거나 부식되거나 이런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상이 많이 해석되는 거. 근데 수중에서 나온 것은 거의 지금 보면 그대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왜 해양 유물은 훼손이 되지 않는 걸까? 짠 바닷물의 부식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비밀은 우리나라 바다의 특징에 있다. 해양 유적이나 유물을 보면 모두 갯벌 밑에 숨겨져 있다. 갯벌이 사실은 우리 이제 집에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 역할하듯이 아주 그 보호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이게 유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부식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 갯벌이, 서해안의 갯벌이 우리나라 고려시대를 품고 있던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의미 있게 됐고 고려시대를 가장 잘 밝혀준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시 전체가 문화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 발굴이 많은 곳이다. 그중 황남대총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고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시작된 초기에 발굴된 고분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 발굴되어 1970년대에 재발굴된 황남대총. 우리나라 아픈 발굴사가 녹아있기도 한 비운의 고분이기도 하다. 황남대총은 이제 사실 1925년에 일본 사람들이 경주의 그 많은 무덤을 실측하면서 번호를 다 매겼어요. 그래서 1번부터 155호까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황남대총이 이제 98호 번호로 돼 있습니다. 어느 왕인지 모르기 때문에. 황남대총은 발굴사 중 이른 시기에 발굴되었지만 아직까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런데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은 왕이었음을 혹은 당시 세력이 강했던 귀족임을 나타내준다. 일제강점기에 문화재 수탈로 이용됐던 황남대총은 1970년 국가적 사업으로 재발굴된다. 국가적 사업이 된 것은 황남대총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서 천마총을 시험 발굴해 볼 정도였다. 그렇다면 1970년대 발굴이 국가적 사업이 된 이유가 있을까? 발굴은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1971년부터 10년기의 관광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야 된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게 고유 문화가 문화재다. 특히 신라가 이제 천년의 고도에서 또한
삼국을 통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황남대총은 특이하게 남분과 북분 두 개의 무덤이 붙은 쌍분이다. 아파트 7층 높이의 규모다. 황남대총이 발굴이 시작되고 흙을 걷어내자 돌무지 아래 돌이 쌓여있는 적석 목각본이 나타났다. 적석 목각본은 나무 덧널 위에 돌무지와 봉토를 덮어 봉분을 만든 고대 무덤 양식이다. 이 무덤 양식 덕분에 유물 도굴이 불가능했다. 신라 무덤은 이제 적석 목각본이라고 해서 나무관을 목에다 돌을 했기 때문에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방으로 만들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유물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묘제가 신라 묘제가 고유한 적석 목각본이기 때문에 많은 유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무덤이 붙어있는 구조인 황남대총 중 남쪽 무덤을 발굴할 때 원형 그대로의 금동 장식품들이 발견됐다. 금관과 장식 그리고 허리띠가 발굴된 것이다. 그리고 부인대라는 글자가 또렷이 적힌 허리띠 장식이 발굴되었다. 무덤의 주인이 여자임을 알려주는 단서였다. 남분에서 금동 유물이 발견되자 북분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남분이 여자였기 때문에 북분은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세상에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에 선을 보인 건 은으로 만든 무기류, 왕을 상징하는 금관과 금 장식품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덤의 주인을 두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인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는 것부터 금관이 꼭 왕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설까지. 그러나 발굴 당시에 발견된 시체를 매장해서 더 자세한 진실을 밝힐 수가 없다. 황남대총의 유물 중 또 다른 역사를 알려준 유물은 바로 이것이다. 수십 개의 조각들을 이어야 형태를 알 수 있는 유물. 태를 들었는데 저희도 진짜 사실 이게 뭐냐면 적성목각뿐이라 무너지면서 다 깨졌습니다. 150편 정도로 깨졌어요. 이제 붙였죠.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높이 25cm, 배지름 9.5cm의 연녹색을 띤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봉수형 유리병. 유리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유리는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유리는 로마가 통치했던 동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유리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기서 만든 유리를 로만 글라스라고 부른다. 황남대총에서 나온 그 봉수형 유리병을 보면은 그 손잡이가 부러져서 그 금실로 이렇게 깨며 가면서까지 재사용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무덤에 넣어주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유리는 당시 사회에서 아마 귀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병은 4, 5세기경 로마에서 만들어 전형적인 로만 글라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로만 글라스가 출토되지 않았다. 왜 신라의 무덤에서 로만 글라스가 발견된 것일까? 신라와 로마가 교역을 한 것일까? 고슬고슬한 곱슬머리, 깊게 파이고 부리부리한 눈에 높은 코, 전형적인 서역인의 얼굴에 대한 기록은 신라 유물 곳곳에서 발견된다. 당시 신라가 아랍 페르시아 상인들과 대규모 교역을 했다는 증거들이다. 황금의 나라라 불렸던 신라. 중국을 제치고 서역과 직접 교류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황남대총에 그 증거를 남겼다. 조금 더 발전된 과학지식을 갖고 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만일 그 신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에 100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조사해서 한 15%에서 20%밖에 모르지 않는가. 황남대총은 신라가 로마까지 무역을 했다는 새로운 역사적 진실도 알려주지만 재미있는 역사적 일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황남대총의 발굴 기록이 일일이 촬영된 것이다. 나온 거는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근데 직접 발굴에 참여한 학자들의 인터뷰까지 영화 촬영을 방불케 하는 스케일이었다. 그때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와서 칼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70년대 74년부터 했는데 뭐 암사동, 그다음에 신라쌍분 이런 것들을 칼라로 칠해갖고 전 세계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거를. 일본 사람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상도 못한 걸 이 가난한 한국에서 칼라로 칠해 전 세계에 보내니까. 이 기록은 세계에 우리 역사 유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발굴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시작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발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기록이기도 하다. 경상남도 김해시. 다수의 고분이 출현하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대성동 고분군은 가야 역사의 키를 쥔 곳이기도 하다. 길이 10여 미터에 가까운 대형 무덤. 그 안에는 수백 점의 철기와 함께 각종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철의 왕국이라 불리던 가야의 단면을 보여주는 고분인 것이다. 그리고 대성동 고분의 형태는 새로운 가야 역사를 재조명하는 발굴이 되기도 했다. 재질이 나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분이 없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제 통나무라든지 판재를 가지고 네모난 상자처럼 짜가지고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나무가 다 썩어버리고 이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안에 봉분 흙들이 다 지하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분이 없고 구조가 나무로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봉분이 없는 나무 구조의 묘, 가야 사람들의 무덤 양식이다. 고분은 단순한 죽음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다. 고분 발굴은 고고학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고분에는 망자뿐 아니라 당시 살았던 생활 유물, 신분을 알 수 있는 표식들이 함께 묻혀 있기 때문이다. 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이 고분입니다. 주로 가야의 역사적 사실, 가야 사회의 모습, 가야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고고학적인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고학적인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고분입니다. 가야는 우리 고대사의 변방 취급을 받으며 전설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가야는 한반도 남부에서 성장해 6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 서기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여겨진 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비해 가려졌던 것이 사실이다. 가야의 역사가 변방이 된 것은 발굴과 연관이 깊다. 사실은 이제 가야가 AD 42년에 건국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가 그 건국된 연대로부터 시작해서 멸망되는 562년 사이에 소위 말해서 연속되는 그런 문화 양상을 사실 발굴을 통해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시작된 김해의 양동리 고분군과 대성동 고분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떤 연속성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가야의 명칭을 적었다.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금관가야, 비화가야 등 가야가 여러 나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대성리 고분은 특히나 금관가야의 유적으로 판명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역사적 유물이 발굴된다. 갑옷부터 토기 그리고 가야인까지 가야 시대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발굴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가야의 모습도 발견됐다. 발굴된 부장품을 보면 굉장히 이제 국제성을 가지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표적인 게 로만 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로만 글라스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란과 같은 그런 샤샨 페르시아에서 주로 만들어진
그런 유리 제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신라보다 약 한 100년 정도 앞서서 거기서 출토되고 있는 겁니다. 가야는 그 시작이 해상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경상도를 거점으로 세력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세력 다툼을 벌이는 신라나 백제보단 외국과의 교역에서 얻는 것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로만 글라스의 발견은 단순한 유물 발견이 아닌 가야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면은 아닐까. 힘 약한 동맹국 혹은 속국이었다고 알려진 가야에게 굳이 로마에게 귀한 유리를 전해줬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야가 국제무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증거 유물이 발견됐다. 가야 고분이나 가야의 유물임을 단정지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톡이다. 금강가야에서 만들어지는 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토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형태의 토기, 즉 이 구연부가 외절하는 이런 토기를 소위 말해서 금강가야의 대표적인 토기, 즉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토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남하 정책을 펴자 신라와 백제뿐 아니라 가야까지 고구려에게 함락되었다. 그러자 가야인들 중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일본에서도 가야의 토기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다. 가야의 유물에서는 유난히 철제 용기나 갑옷 등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성동 고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옷이 발굴되었다. 철로 만든 얇은 갑옷과 각종 생활 도구들, 단단한 철을 재련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었다. 가야로부터 철기를 수입한 일본 같은 거는 5세기가 되면 그 지배자의 무덤에 엄청나게 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양상이 그 당시 가야가 얼마나 이와 같은 철기 수출을 통해서 부를 확보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야의 어떤 철기 기술의 우월함을 그 대성동 고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굴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역사를 현대에도 숨쉴 수 있게 한다. 발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우연히 수중에서 땅속에서 불쑥 나타나는 역사를 잡아준다. 그리고 발굴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도 몰랐던 역사의 비밀을 한 가지씩 풀어준다. 우리가 고고학이라는 것은 역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고고학은 계속 조사해야 되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고고학이 하나의 인문학하고 과학하고 중간에 껴있는, 과학적이면서 해석은 인문학 쪽, 이렇게 두 가지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 고고학이고, 한반도에서 계속 발굴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은 역사와 과학의 어울림이다. 현대의 첨단 장비가 유물 유적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역사를 발굴해낸다. 발굴은 역사적 비밀을 캐내는 열쇠다. 역사의 증거를 들이밀기도 하고 사라졌던 역사를 들춰내기도 한다. 단지 유물과 유적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는 발굴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도 지금의 21세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